우리는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거의 농담이 아닌 농담이죠. 러시아의 최신 순항 미사일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제트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짝퉁도 아니고 격추된 항공기에서 뜯어낸 부품도 아닙니다. 대신 이건 원래 취미용 모형 제트기에 쓰려고 만들어진 진짜 제품이고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그걸 가져다가 탄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크라이나 당공부대는 이 미사일 중 하나를 대원들 조부모 대부분보다도 더 오래된 대공포로 격추시켰습니다. 이것이 S-8000 반다롤의 이야기입니다. 즉, 자금이 부족한 방위산업이 전세계 취미용 부품으로 미사일을 만든 이야기이자 우크라이나가 냉전 시대의 장비로 그것을 격추시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다롤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우리가 익숙한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계열은 전통적으로 KH-101과 같은 것들을 의미해왔습니다. 3M14 칼리브르 또는 이스칸데르 K 시스템에 사용되는 9M727 같은 것들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용 미사일 설계국에서 설계된 값비싸고 목적에 맞게 제작된 무기들로 비교적 소량만 생산되며 고가치 목표를 타격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반다롤은 그와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이 미사일은 미사일 전문 회사가 전혀 아닌 크론슈타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크론슈타트는 러시아의 오리온 드론, 즉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크론슈타트는 무인 항공기라는 개념을 가져와 본질적으로 이를 소모성 제트 추진 타격 무기로 군사화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가미카제 드론과 전통적인 순항 미사일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기존 순항 미사일 계열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로켓 드론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상 이 드론은 작지만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다롤은 시속 약 600km로 순항하며 최대 속도는 약 6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느린 샤이드 계열 드론을 상대할 때 사용하던 무기 체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무기들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 드론의 사거리도 최대 500km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령지나 러시아 영공 내에서 발사할 경우 전선 후방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무기에 사용되는 탄두는 고포 파편형으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ACUR은 무게가 약 114kg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보고서에서는 최대 150kg에 달한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기는 견고한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는 아닙니다. 이 무기는 레이더 배열, 물류 창고, 아파트 단지처럼 벙커버스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연성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기의 주요 발사 플랫폼은 오리온 드론 자체이며 크론슈타트는 Mi-28N 공격 헬리콥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훨씬 짧은 준비 시간으로 두 번째 투발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다롤이 실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체 자체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오데사 근처에서 회수된 손상되지 않은 미사일을 조사한 후 무기 부품 섹션의 War and Sanctions 포털에 이 미사일의 기술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마치 소비자 전자제품 업계의 절반을 모아 부품 상자에서 조립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미사일을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엔진은 스위스 윈 SW800%로 밝혀졌습니다. 이 엔진은 원래 대형 모형 항공기와 무선 조종 제트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중국산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약 16,000달러에 공개적으로 시판되었습니다. 네, 이 엔진은 알리익스프레스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HUR는 텔레메트리 모듈이 RFD900X1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호주에서 직접 공급받았거나 호주 설계를 복제한 중국산 클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중국산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산 코메트라 M8 위성 수신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샤이드에서 파생된 계란 드론과 UMPK, UMPB 활공 폭탄 키트에 장착해온 동일한 재밍 저항 안테나 기술입니다. 조종면을 움직이는 소형 모터인 서보는 한국산 다이나믹셀 MX, MX64AR 유닛이었으며 이 역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자부품 곳곳에는 미국, 중국, 스위스, 일본, 한국 제조사에서 공급된 약 20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칩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러시아 회사가 어떻게 그 많은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사 제품이 키이우를 향해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제조사들일 텐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자부품은 칩앤딥이라는 러시아 전자부품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내 유통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이전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수입품들은 중간 국가들을 거쳐 들어오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부품이 러시아 생산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거래 내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확인이 아닌 오픈소스 분석을 통해 추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서방의 제재 집행이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더 넓은 양상과 일치합니다. 이중용도 전자제품이 소비자 규모로 판매되는 일반 상품이 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금융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반다로를 제작하는 크론슈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론슈타트는 기업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5년 8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잠재적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약 3개월 동안 총 770만 달러에 달하는 약 4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전쟁기계라는 프레임이 복잡해집니다. 러시아의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저비용 해법조차도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가 실제로 언제 전장에 등장했으며 러시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반다롤에 대한 가장 초기 보고 중 하나는 2024년 말 러시아의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서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통합 타격 패키지에 포함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무기는 전쟁에서 가장 대규모 폭격 중 일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6년 5월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포함된 공격에서도 반다롤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그 이후로 광범위한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보고에 따르면 이 드론들의 엔진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무기는 더 이상 희귀한 실험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샤이드, 칼리버, 탄도미사일과 함께 러시아의 대규모 타격 교리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규모 타격 역할 때문에 반다롤은 기존의 순항미사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2025년 4월 한 분석 전문가의 공개 출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따르면 반다롤의 제트 추진 방식은 기존 드론과는 달리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기동 하르킴이 느린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했던 일반적인 지상 배치 기관총으로는 이 드론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응하려면 빠르게 기동하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시스템이 필요하며 보통 독일에서 제공한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와 같은 레이더 유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다롤의 핵심 전술적 문제입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구축해온 저렴한 대드론 방어망을 빠르게 뚫고 지나갈 만큼 충분히 빠릅니다. 또한 러시아가 작전 중에 상당수의 드론을 잃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구형 순항미사일보다 기동성이 더 뛰어납니다. 이 점은 더 전통적이고 직선적인 비행 경로를 예측하도록 조정된 고정식 방공 시스템에 대항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중순 우크라이나의 제121 독립 영토방위여단 이 40mm 보포스 L-70 대공포를 사용해 러시아의 공중표적 2대를 격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반다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보포스 L-70은 1947년에 처음 등장해 1951년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된 스웨덴 설계의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세계 군대에서 계속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모델은 대략 70년 정도 된 무기체계입니다. 분당 240발에서 330발 정도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 표적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약 4,000m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1여단 이 사용한 기관포는 조준 장치가 업그레이드된 것 외에는 큰 개조가 없었습니다. 즉 승무원들은 대부분 수동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에 설계된 기관포로 제트 추진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다른 운용자들은 같은 기관포로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L-70을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표적 추적 장치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현대적인 근접 방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장비들은 적어도 보도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버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23년 2월에 이 기관포의 첫 번째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이후 네덜란드가 추가로 기관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들거나 유지한 것도 아니고 냉전 시대의 나토 잉여 장비를 21세기형 방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 주에 격추된 또 다른 미사일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비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KH-59 또 나토에서 AS-13 킹볼트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은 반다롤보다 훨씬 오래된 설계로 1970, 80년대 소련 시절에 개발된 것입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전술미사일 공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버전에 따라 대략
115km에서 29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900km에서 100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탄두 중량은 약 300kg입니다. 즉 반다롤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유도 방식은 중간 비행 구간에서는 관성 항법을 사용합니다. 기수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발사 항공기에 탑승한 운용자가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하고 로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H-59는 진정한 구식 정밀 무기로 중요한 순간에 훈련된 조작자가 영상 화면을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반다롤은 발사된 이후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GPS와 관성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게 제작되어 70년 된 대공포에 격추되어도 러시아의 생산 기록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주, 같은 여단, 같은 대공포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입니다. 또한 보포스 이야기가 이런 종류의 포화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유일한 방공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 번의 교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네치 시스템 한 대가 순항미사일 한 발과 샤이드형 드론 11대를 포함해 러시아의 공중 표적 12개를 격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빠르고 작으며 저공으로 비행하는 표적을 격추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현대식 레이더 유도, 독일제 방공체계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업용 공장에서 나온 드론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어떻게 자국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꽤 솔직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조합된 방식입니다. 한쪽 끝에는 최첨단 레이더 유도 독일제 대공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동 조준식 스웨덴산 골동품이 있습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을 한 번에 방어할 만큼 현대식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오픈소스 분석가인 스페셜 커슨 캣이라는 핸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유한 영상에는 러시아의 오리온 드론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다롤을 탑재하는 동일한 플랫폼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니라 자국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인 후 점령된 크림반도의 들판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잔해의 위치를 이바니브카라는 마을로 특정했는데 이곳은 쿠르츠에서 약 13-10km 그리고 드론들이 주로 운용되는 비행장에서는 11-1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저렴하게, 그리고 제재 압박 속에서 구축된 무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때로는 500개가 넘는 무기 공격 속에서 키이우의 방어를 뚫을 만큼 충분히 잘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선의 자기 편 지역에 그냥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대공포가 제트 추진 미사일을 정면 승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희는 전 세계의 지정학 소식을 전해드리며 때로는 이 이야기처럼 마치 허구 같은 사건들도 다룹니다. 이제 반다롤이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무기는 제재 압력이 전시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무기 생산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 나라들은 점점 더 즉흥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정밀 광학 장비, 방사선 차단 전자장치 또는 전용 터보제트 엔진을 쉽게 조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고급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지만 러시아가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러시아는 미사일을 부품들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와 알리익스프레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씩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중간 국가들과 도매 유통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조달하여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복합체가 부족함에 적응하기 위해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 정부들과 수출 통제 체제들이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두세 개의 중간 국가를 거쳐 구매 경로를 숨길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둘째로 이 전쟁의 비용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무기들 옆에 실제 숫자를 붙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의 KH-101에 대한 추정치는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분석가들은 이 무기의 가격을 낮게는 약 120만 달러에서 높게는 1,300만 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도 비슷하게 넓은 범위에 속하는데 보통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까지로 인용되며 수출용이냐 국내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 표준 샤헤드 136형 드론은 보통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자체 생산한 버전은 최대 7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숫자에 대해 신중하게 말하는 이유는 반다롤의 부품 목록과 달리 이런 미사일의 전체 비용 수치는 논란이 많은 추정치일 뿐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언론 보도는 서로 5배, 심지어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모든 범위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16,000달러짜리 취미용 제트 엔진과 소비자용 서보, 배터리로 만들어진 이 미사일은 미사일보다는 드론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KH-101 같은 미사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투입해 개별 무기의 정교함이 아니라 단순히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위협의 숫자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다롤은 하늘에서 가장 똑똑한 미사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샤헤드가 포함된 포격 속에서 또 하나의 빠르게 움직이는 골칫거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라는 논쟁이 단순한 분류 논쟁을 넘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반다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실험을 샤헤드 계열에도 진행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프로펠러 추진 배회 탄약이었던 것에 제트 엔진을 달아 계란 3과 계란 5 같은 변형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시속 500에서 60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명백히 소낙미사일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이 효과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레이더상에서 이런 제트 엔진 변형 기종은 비행 특성란으로도 순항 미사일로 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방공포대 지휘관이 어떤 요격 미사일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되며 요격 미사일들은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AIM-120 암람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나삼스 방공포대가 느린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한 이 미사일은 한 발당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패트리어트 PEC-3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거의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6,000달러짜리 엔진을 가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하는 셈이죠. 단지 하늘에서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환비야말로 이 무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상관없죠. 우크라이나도 반대 방향에서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폴라르니치아 미사일 드론은 2024년 8월에 처음으로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320kg이고 탄두는 대략 100kg 정도입니다. 고체 연료 부스터로 이륙한 후 터보제트 엔진이 작동하며 최고 시속 9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650km입니다. 이것은 거의 KH-10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의 단가를 100만 달러 이하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 추정치는 그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사일의 자매 프로그램인 페클로는 보고에 따르면 페클로는 우크라이나의 LUT 장거리 공격 드론보다도 제작 비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UT 드론의 제작 비용은 약 20만 달러였습니다. 최고 시속은 700km이고 사거리는 약 700km입니다. 개발자들은 최대 70개의 국산 부품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측 모두 값싼 드론과 비싼 미사일 사이의 격차를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법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무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쪽이 이번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무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두 가지 매우 다른 기술 수준에서 비대칭적인 방어전을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기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독일의 게파르트 대공포,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뤘듯이 초기 레이저 기반 드론 대응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최신 시스템이 충분한 수로 제공되지 않을 때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수십 년 된 대공포도 포함해서요. 조준경 업그레이드만으로도 보포스 L-70은 여전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산 제트 추진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공막이 시대를 앞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방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승무원이 목표물이 도착하기 전에 추적하고 조준하고 탄환을 목표물 앞에 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다양한 고도와 속도, 비행 프로파일로 공격해와도 이를 모두 막기 위해 얼마나 빠듯하게 운용되어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리고 반다롤은 이 전쟁의 무기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전쟁의 무기기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개의 별도 범주였고 각각에 맞는 방어 전략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고 저렴한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GPS 및 관성 유도 탄약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폴라르니차와 페클로 프로그램도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반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쪽, 그리고 방공 체계를 가장 빨리 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쪽이 이번 전투의 다음 단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결에서 우크라이나의 구식 대공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모든 면에서 이미 구식이 되었어야 할 무기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본질적으로 여러 기술 세대를 아우르는 무기들의 디오라마와 같습니다.
이는 작은 이점, 창의성, 그리고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더 많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최신 전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